이렇게 한국인을 배워야 한다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시죠? 선생님, 인종차별을 하는 건가요?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하겠어요. 여기, 미국의 한 학교 교무실 중국인 학부모들이 몰려와 선생님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선생님이 어떤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이렇게 항의하는 거라는데요. 이 선생님은 중국인 학부모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한국인에 대한 교육을 했고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브라운이에요. 30대 중반의 평범한 중학교 교사고 한국 덕분에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한국분들께 공유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에요. 제가 맛본 기적의 시작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 피곤해서 소파에 뻗어버렸죠. TV 채널을 무심코 돌리다가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바로 조니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다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제 눈은 점점 커져갔죠. 특수부대 저격수, 의사, 그리고 우주 비행사가 되었다니? 한 사람의 이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인생을 한 3번을 살아낸 엄청난 사람이구나, 천재인가? 했는데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조니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가족들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다고 해요. 어느 날은 술에 취한 아버지가 허공에 총을 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당하는 비극적인 일까지 겪었다더라고요. 학창시절에는 정체성 혼란으로 힘들어했대요. 이민 2세로서 두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감 부족으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 무도회에도 참석해본 적이 없었다고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학교의 많은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어려운 가정 환경, 소외감, 자신감 부족. 제 속을 썩여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러운 아이들이 학교에 많거든요. 대체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런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한국 뿌리를 잊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정말 인상 깊었죠. 다큐를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떨까? 조니김의 어린 시절과 비슷한 환경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조니김에 대해 찾아봤어요. 그의 인터뷰들을 보면서 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자신의 뿌리에 대한 그의 생각이 인상 깊었죠. 조니김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제게는 특별한 힘이 되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며 겪은 경험들이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만들어줬죠. 이제는 그것이 제 강점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학교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다양성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죠. 다음날 아침 학교로 향하는 길에 결심했어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조니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요.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도 됐어요. 과연 아이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까? 특히 제이크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조니김과 다를 바 없는 어찌 보면 좀 더 힘든 환경의 아이거든요. 제 마음이 가장 많이 쓰이는 친구입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끌벅적한 아이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제이크가 눈에 띄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얘들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제가 말을 꺼내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느껴졌죠. 혹시 조니김이라는 사람을 알아?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제이크의 눈빛이 살짝 변하는 걸 봤어요. 관심이 생긴 걸까요? 조니김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이야.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워. 그렇게 저는 조니김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의 부모님이 1980년대 초에 미국으로 이민 오셨다는 걸 말해줬죠. 아이들에게 조니김의 아버지가 주류 판매점에서 일주일에 6일씩 일하셨다는 것,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셨다는 걸 설명했어요. 그 다음엔 조니김의 어려웠던 학창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아이였는지,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이들에게 들려줬죠. 많은 아이들이 놀라는 눈치가 보였죠. 점점 더 아이들이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니김이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설명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에 입대해 네이비실이 된 과정, 또 100번이 넘는 전투에 참여해 은성 훈장과 동성 훈장을 받았다는 걸 이야기했죠. 아이들의 눈이 커지는 게 보였어요.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야기,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응급의학과 의사가 된 과정도 들려줬어요. 마지막으로 나사에 지원해서 1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주비행사가 된 이야기를 했죠. 그 부분에서는 교실이 술렁이었어요. 처음 조니김의 이야기를 접했던 저처럼 쉽사리 믿기 힘든 눈치였죠. 아이들에게 조니김이 이룬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걸 강조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걸 조니김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죠. 아이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처음엔 무표정하게 듣던 아이들도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더라고요. 특히 제이크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평소엔 무관심한 표정이었는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거든요. 조니김의 이야기를 처음 들려준 그날 이후 우리 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이크의 변화가 눈에 띄었죠. 예전엔 수업 시간에 늘 잠만 자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가끔 고개를 들고 제 이야기를 듣곤 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제이크는 문제아였어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숙제도 거의 안 해오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제이크를 따로 불렀어요. 제이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제이크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왠지 조니김의 어린 시절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너 요 근래 나를 가장 반짝이며 봤을 때가 언젠지 알아?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니김 이야기를 들려줄 때 유일하게 안 졸고 나를 쳐다보던데. 혹시 그의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게 있었니? 제이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냥 그 사람도 어릴 때 저랑 비슷했다고 해서 호기심이 좀 갔던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이크가 조니김의 이야기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변화에 싹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 맞아. 조니김도 너처럼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 하지만 그는 그걸 극복하고 대단한 사람이 됐지. 처음 그 이야기를 접했을 때 나도 놀랐어. 제이크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말했던 것보다 더 자세하게 조니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이야기, 학창시절의 왕따였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냈는지. 제이크,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잘 알아. 내 아버지가 술 문제로 집을 나가셨고 어머니 혼자 너희 3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걸 봤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생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학교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다 알고 있단다. 하지만 제이크, 조니김도 너와 비슷한 상황이었어. 그의 아버지도 폭력적이었고 가정 형편도 어려웠지. 학교에선 왕따였고 자신감도 없었대.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봐, 지금은 우주비행사가 되었잖아. 난 너가 조니김과 닮은 것 같아, 제이크. 내 안에도 그와 같은 힘이 있다고 믿어. 지금은 힘들겠지만 넌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가진 잠재력은 정말 대단해. 난 내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어. 조니김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힘들 때마다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곁에 있을 거고 널 응원하고 있어.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보자. 어떤 게 필요하든 말해줘.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도움을 줄게. 제이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걸 봤죠. 뭔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이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수업 시간에 질문도 더 자주 하고 쉬는 시간에도 종종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엔 제이크가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이크가 숙제를 해왔더라고요. 비록 모든 문제를 다 풀진 못했지만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 보였어요. 저는 정말 기뻤죠. 제이크, 정말 잘했어.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제이크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죠. 제이크도 변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어느 날 제이크가 다른 아이와 싸워서 교무실에 불려갔거든요. 저는 얼른 달려갔죠. 제이크, 무슨 일이야? 제이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내가 화가 난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그제서야 제이크가 입을 열었어요. 알고 보니 다른 아이가 제이크의 가정 형편을 놀렸던 거예요. 저는 제이크의 손을 잡았죠. 제이크, 내가 얼마나 화났을지 이해해.
하지만 폭력은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조니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만 그는 폭력 대신 자기 개발을 선택했어. 제이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저는 제이크를 꼭 안아주었죠. 넌 혼자가 아니야, 제이크. 난 항상 내 편이야.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 그 일 이후로 제이크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수업 태도도 좋아지고 다른 아이들과도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죠. 물론 여전히 문제가 있긴 했지만 확실히 나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이크가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저도 조니김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지, 제이크. 넌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 조니김도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니야. 매일 조금씩 노력한 결과야. 제이크의 눈에서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봤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이렇게 제이크와의 특별한 여정이 시작됐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저는 믿었어요. 제이크가 그리고 우리 반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다고요. 조니김의 이야기가 그 씨앗이 되어줬죠. 이제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 정말 기대됐어요. 제이크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처음엔 조금씩 그러다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제이크가 수업 시간에 손을 들었어요.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제이크가 수업에 참여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저는 얼른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지, 제이크. 정말 좋은 질문이야. 그날 이후로 제이크는 수업 시간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질문도 하고 발표도 했습니다. 때로는 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노력은 달라진 성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제이크가 시험 결과를 받고 환하게 웃는 걸 봤죠. C를 받았더라고요. 예전에 F에서 많이 올랐죠. 아니, 옳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백지를 제출했었거든요. 제이크 정말 대단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조니김도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갔을 거야. 제이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 군대에서 장교를 하고 싶어요. 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제이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봤죠. 제이크의 변화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제이크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더 엄청난 변화를 보였어요. 해서 뭐가 달라져 해서 조금씩 변화하는 제이크를 보며 나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에밀리라는 여학생이었어요. 편모 가정에서 자라며 항상 위축돼 있던 아이였죠. 어느 날 에밀리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제이크처럼 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사실 공부를 그동안 제대로 안 해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에밀리의 손을 잡고 말했죠. 에밀리, 넌 이미 첫걸음을 뗐어. 변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시작이야. 이제 조금씩 노력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에밀리도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조용하던 교실이 이제는 질문과 토론으로 활기차졌죠. 물론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좌절하고 포기하려 할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조니김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줬어요. 조니김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지. 그래서 지금의 위대한 사람이 된 거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점점 아이들의 성적이 올랐어요. 학교 폭력 문제도 줄어들었고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우리 반 얘기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죠. 브라운 선생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 안에 있던 잠재력을 깨운 것뿐이에요. 조니김의 이야기가 그 계기가 됐죠. 교장 선생님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의아해하셨는데 웃어넘겼습니다. 제대로 한 학기를 잘 맞춰보고 싶었거든요. 그러고 나면 꼭 건의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학기가 끝나갈 무렵 우리 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성적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태도, 서로를 대하는 모습까지 가장 말썽쟁이였던 우리 반 아이들의 모든 게 변했죠.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브라운 선생 정말 대단해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군요.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죠? 그때 얼핏 말했던 조니? 그 사람은 대체 뭐예요? 저는 조니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그 이야기에서 희망을 얻고 변화했는지 설명했죠. 교장 선생님은 깊은 감명을 받으신 듯 했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건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반 아이들에게도 들려주면 어떨까요? 아니, 전교생에게 들려주는 건 어떨까요? 우리 반 아이들의 변화를 보며 존이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기쁘게 동의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이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이 다 모이는 자리를 가급적 빠르게 가지자고 하셨어요. 저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어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교장 선생님, 이번 시도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교장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셨죠. 물론이에요, 브라운 선생. 당신이 만들어낸 변화를 봤잖아요. 이건 우리 학교 전체에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전교생 대상 특별 강연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존이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 반 아이들이 자신들의 변화 경험을 나누는 식으로요. 준비 과정에서 제이크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나누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고마워, 제이크. 내 이야기가 다른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될 거야. 드디어 강연 당일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단상에 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해요. 그의 이름은 존이김입니다. 존이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강당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죠.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더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았어요. 이어서 제이크가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또렷해졌죠. 저는 공부도 못하고 싸움만 하는 문제아였어요. 하지만 존이김의 이야기를 듣고 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지금은 미군에 가서 장교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냥 저냥 살다가 이대로 죽겠지 하던 제가 이제는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이크의 이야기가 끝나자 강당에서 큰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몇몇 아이들의 눈에선 눈물이 고이는 것도 보였죠.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변하고 싶어요. 저도 꿈을 가져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죠.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며칠 후 교장실로 불려갔거든요. 들어가 보니 몇몇 학부모님들이 계셨어요. 대부분 중국계 학부모님들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하필 한국계 미국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에요. 한 어머님이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학부모님, 존이김의 이야기는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의 성공 비결은 인종이 아니라 끈기와 노력이었어요. 하지만 도저히 진정을 하지 않더군요. 이번엔 다른 아버님이 가세했어요. 우리 문화에도 자랑스러운 이민자들이 많아요. 왜 하필 한국인이어야 하죠? 아이들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하다니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군요. 심지어 어떤 학부모는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어요. 이런 편파적인 교육을 그냥 둘 순 없어요. 상부에 알리겠습니다.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죠. 이때 교장 선생님이 나서셨어요. 여러분, 잠시만 들어주세요. 존이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인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꿈을 이룬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죠. 교장 선생님은 이어서 우리 반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성적이 오르고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구입니다. 인종을 떠나 모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점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한 학부모님이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배경의 성공 스토리도 들려주면 좋겠네요. 교장 선생님은 기쁘게 동의하셨어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존이김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소동이 있었지만 우리 학교의 변화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는 제이크와 에밀리, 우리 반을 넘어 이젠 학교 전체로 퍼졌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활기찬 분위기, 수업 시간의 열정적인 토론, 쉬는 시간에 서로를 돕는 아이들의 모습까지 모든 게 새로워졌죠. 특히 제이크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 그는 학교의 모범생이 되었고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는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더 감동적이었던 건 스스로 남들을 돕고자 하는 시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이크가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더군요. 선생님, 제가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돕는 동아리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 제이크의 눈이 반짝였어요. 공부를 도와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고 제가 선생님께 받은 도움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이크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거든요. 제이크의 동아리는 금세 인기를 끌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서로 돕는 문화가 학교 전체로 퍼져갔죠. 성적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폭력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제이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멋지게 대학에 진학했고 ROTC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대학 학비도 지원받고 졸업 후엔 장교로 인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온 학교가 축하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제이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꿈꾸던 거예요.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군사훈련도 받고 졸업하면 장교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의무병가를 지원해서 군의관이 되고 싶어요. 조니김처럼요. 제이크의 성공 소식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어요. 제이크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학생들 사이에 퍼져나갔죠.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어요. 조니김의 이야기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한 거죠. 이제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제게 이런 보람을 느끼게 해준 조니김, 그리고 그의 뿌리인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 또 학교에 좋은 소식이 있다면 메일 보내겠습니다. 다들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너 한국에 다녀온 뒤로 너무 이상해졌어.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여기 이탈리아의 가정집. 한 여학생을 두고 친구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뒤로 친구가 좀 이상해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살고 있는 대학생 발렌티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메일을 보낸 건 제 친구 줄리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저와 줄리아 그리고 소피아까지 이렇게 셋은 정말 친한 친구예요. 저희는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난 소꿉친구인데요. 대학도 나란히 진학했답니다. 학과는 다르지만 같은 대학에 다니다 보니 일상생활을 거의 대부분 함께하죠. 늘 모든 걸 함께하던 저희의 일상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줄리아가 교환학생으로 6개월 동안 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줄리아는 건축학과인데요. 평상시에 한국의 주거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꼭 한번 한국에 가보고 싶다며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소원 성취를 하게 된 셈이죠. 그래서 저희가 엄청나게 축하를 해줬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파티도 해줬죠. 6개월 동안 줄리아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은 연락을 잘 못했어요. 사이가 멀어졌냐고요? 그게 아니라 시차 때문에 연락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아침 8시 한창 학교 갈 준비로 바쁠 때, 서울은 오후 4시 줄리아가 바쁘게 생활을 할 때라서 연락 타이밍이 잘 안 맞았으니까요. 가끔 연락을 하면 한국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며 너희도 꼭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나 소피아는 사실 한국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희 전공하고 거리도 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건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줄리아의 한국 칭찬을 들으며 한국에서 만족스럽게 지내나 봐. 다행이야 한 정도죠. 문제는 줄리아가 6개월간의 교환학생 생활을 끝내고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줄리아가 원래 정말 활달하고 재미있는 친구거든요. 친구들을 이끌고 다니는 성격이라 집에 잘 안 있고 늘 어딘가 돌아다니고 여행도 좋아해요. 아마 그런 성격이라 한국에서도 잘 적응해서 지냈겠지 싶었고요. 그런데 애가 이탈리아로 돌아와서는 연락도 잘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피곤하니까 그랬겠지 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이러니까 너무 이상했죠. 원래 줄리아가 돌아오면 같이 여행을 가려고 했거든요. 이건 줄리아가 한국 가기 전에 저희와 약속을 했던 거예요. 한국에서 돌아오면 대학교 방학 기간이니 우리 가까운데 기차 여행을 가자고 약속했었는데 그 여행도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제안을 해도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 원래 약속도 취소하다니 이건 좀 아니잖아요. 한 달 가까이 이런 식이었는데 짜증이 나다가 나중엔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별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얘가 혹시 이상한 종교에 빠진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전화나 문자로는 한계가 있으니 직접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랑 소피아가 줄리아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줄리아 어머니 말씀으로는 집에서도 많이 무기력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애가 너무 우울해하고 이탈리아 대학을 다니기 싫고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단 이야기밖에 안 한다고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한국은 안 그랬는데 이탈리아는 이게 문제야. 라고만 한다나요. 밝고 긍정적이었던 아이가 갑자기 너무 부정적으로 변해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줄리아 어머니의 심각한 얼굴을 보고 저희도 따라서 심각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인지 꼭 오늘 들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죠. 줄리아 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이야기 좀 해.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단 말만 하는 거야? 줄리아 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한국에 꼭 다시 가서 살아야겠는데 한국에서 취직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니 너무 어려워서 우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여행을 또 가고 싶다 수준이 아니라 문화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이탈리아에서는 살기 싫다면서요. 아무리 다른 나라가 좋다고 해도 고작 6개월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이러니저러니 해도 말도 잘 통하고 문화도 익숙한 자국이 훨씬 나은 거 아닌가요? 가까운 유럽 국가도 아니고 저 멀리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니 이게 웬 말인가요? 그런데 이어진 줄리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다 와보니 이탈리아에서는 바깥 외출을 할 때마다 이탈리아의 단점이 눈에 너무 잘 들어와서 밖에 나가기도 싫다나요. 한국이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이해가 안 갔지만 화를 꾹 참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대체 뭐가 이탈리아의 단점인데? 당장 길거리를 나서자마자 보이는 여기저기서 담배 피는 사람들부터가 문제래요. 이탈리아는 그냥 길거리 흡연이 자유롭거든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도 아이 엄마가 아이와 함께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는 그냥 길거리 여기저기에 내다버리죠. 이탈리아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이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이래요. 그래서 한 번도 여기에 문제를 못 느꼈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흡연자들은 흡연 부스를 이용하고 아니면 골목 외곽으로 빠져서 핀다나요.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금지여서 엄청 쾌적하대요. 쾌적한 환경을 겪고 나니 이탈리아에서는 길거리를 나가자마자 비교가 되어 어디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되고 학교 도서관에서도 공부할 때 가방이나 이어폰 등을 올려놓고 잠깐 밖에 나가 바깥 공기를 쐬는 게 자연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역에서도 소매치기나 도둑 걱정이 없어서 밖에 물건을 내놓고 팔고요. 생소한 이야기에 저와 소피아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에 소매치기가 없다는 건 유럽 국가들 여행만 다녀본 제게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줄리아 말을 믿을 수 없어서 의문스러워했는데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한국 집은 바닥이 진짜 깨끗하고 따뜻해서 맨발로 다녀도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서 냉기를 다 느끼고 있지 않냐고. 이탈리아도 아파트가 많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완전 최신식이고 따뜻하며 엘리베이터도 빠르고 깨끗하고 안전해서 몇십 층을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해도 목숨의 위협은 느낄 일이 없다면서요. 아, 여기까지 들으신 한국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겠죠? 이탈리아는 난방을 하면 히터를 써요. 그런데 따뜻해지는 데 오래 걸려서 집안에서도 옷을 엄청 껴입고 있거든요.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 등이 있긴 하지만 그게 집 전체의 온기를 가져다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외출 준비를 할 땐 히터에 옷을 올려놓습니다. 나갈 때 조금이라도 따뜻한 옷을 입고 나가기 위한 습관이죠. 10초도 안 돼서 도로 차가워지긴 하지만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엘리베이터 이야기였죠. 혹시 이탈리아 여행을 오셔서 엘리베이터를 써보신 분 계실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잘 이용하지 않거든요. 느린 건 기본이고 한 3명이 타면 무게 초과로 올라가지도 않고 무엇보다 고장이 자주 납니다. 한번 고장나면 그 안에 꼼짝없이 갇혀서 20분은 있어야 하는데 굳이 목숨 걸고 탈 이유는 없죠. 안에서 휴대폰도 잘 안 터지는데 갇히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게다가 오줌 냄새도 난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계단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한국 가정집 엘리베이터가 줄리아 말대로라면 한국은 완전 최첨단 나라 아니겠어요? 이것 말고도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들어보니 확실히 이탈리아와 비교가 되긴 되겠더라고요. 줄리아 말로는 이탈리아에 다시 돌아온 뒤로는 밖에 나가면 한국과 사소한 것 하나까지 비교가 되어서 우울해진다고 했습니다. 저희와 여행을 가기 싫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이탈리아 기차는 툭하면 연착이 되고 여름에는 완전 찜통이고 불친절한데 한국과 너무 비교가 된다면서 자기도 모르게 불평불만을 터뜨릴 테니
저희를 배려해서 여행을 거절했던 거라고요. 저와 소피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줄리아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하나 비교가 되며 내 조국이 이것밖에 안 됐었나 하는 생각에 우울해질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줄리아가 느끼는 우울감을 해소해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여행을 가기로 했죠. 대학교 졸업 기념으로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하고 모으던 돈이 있는데 조금 일찍 쓰기로 했는데요. 줄리아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너네도 한국에 가면 돌아오고 싶지 않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생활 6개월에 완전 한국인이 다 됐네 싶어 좀 어이가 없었지만 하도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니 저와 소피아도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일지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완전 별세계였습니다. 반짝반짝한 최첨단 나라라는 게 한국에 대한 제 첫인상이었어요. 인천공항이 얼마나 크고 쾌적한지는 줄리아에게 귀에 피가 나도록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도 저절로 입을 떡 벌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감탄했던 건 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소매치기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연착도 없더군요. 10분, 20분 정도의 사소한 연착도 없이 전부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정밀한 기계 같다고나 할까요? 이탈리아에서는 10분, 20분 정도의 연착은 감사한 일이고 1시간 넘게 연착되는 것도 너무나 흔한 일인데 한국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사회가 이렇게 계획대로 돌아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신촌의 한 오피스텔로 향했는데요. 줄리아가 교환학생 생활을 하는 동안 친해진 한국 친구가 있는데 너무나 친절하게도 여행 기간 동안 비용을 아낄 수 있게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라고 해줬거든요. 신촌으로 이동하며 경험한 한국 지하철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죠? 공공시설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일단 깨끗한 것도 깨끗한 건데 불편사항은 문자로 신고하게 해주고 바로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객실 온도 조정이라니 그런 서비스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리고 한국 지하철은 스크린도어가 있어 틈 사이로 빠질 염려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의 안전을 위한 것이겠죠? 공공시설인데 스크린도어도 있지, 서비스 마인드도 탁월하지, 화장실도 깨끗하고 돈도 안 받지, 소매치기도 없지. 제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 실존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촌스러워 보일까봐 신기한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저절로 눈이 돌아가서 표정 관리가 안 됐죠. 그런데 결국 저는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촌티를 팍팍 내고야 말았습니다. 분명 제가 듣기로는 이 한국 친구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아주 최신식은 아니라고 했는데 도어락이라는 것이 달려 있었어요. 한국 친구가 잠시 장 보러 간다며 비밀번호를 줄리아에게 알려주고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도어락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호텔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집은 열쇠를 씁니다. 부끄럽지만 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도어락이 인터넷이 되는 휴대폰인 줄 알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고백하니 줄리아가 배를 잡고 구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처음에 왔을 땐 너무 적응이 안 됐대요. 이탈리아는 열쇠를 4-5개씩 들고 다녀야 하거든요. 건물 들어가는 열쇠, 엘리베이터 열쇠, 방 열쇠 등등 열쇠 뭉텅이를 들고 다니는 건 기본입니다. 열쇠를 잃어버리면 집에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줄리아 말대로 바닥이 정말 따뜻하고 깨끗했어요. 일반적인 가정집은 아니고 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 거주지로도 쓸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한국에서 부자들은 혹시 문이나 천장도 따뜻한 집에 사는 걸까요? 이탈리아요? 이탈리아는 바닥이 차가워서 맨발로 서 있을 수가 없어 실내화가 필수예요. 그리고 그 실내화를 신고 아파트 복도도 다니고 우편물도 찾으러 나가니 바닥이 더러워지죠. 생각해보니 이탈리아의 집은 참 더럽겠구나 싶었습니다. 줄리아가 사사건 건 한국과 비교를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도 정말 맛있던데요.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벽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메뉴는 삼겹살이었어요. 한국에 왔으면 꼭 삼겹살과 소주를 먹어야 한다는 줄리아의 강력한 추천으로 먹었는데요. 저 사실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누린내 때문인가 고기 요리는 영 제 취향이 아니지만 여행을 온 김에 먹어봤는데요. 아주 끝내줬어요. 채식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줄리아가 한국에서는 잘 안 먹던 식재료도 다 먹게 된다고 했는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안전함이었어요.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와 있는데 느껴지는 이런 편안함이 생소하면서도 좋더라고요. 저는 관광도 좋았지만 이렇게 한국에서의 소소한 순간들 하나하나가 정말 이탈리아와 비교가 많이 되고 또 한국의 장점이 크게 느껴졌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건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할 수 있던 거예요. 그리고 밤늦은 시간이지만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었죠. 그것도 편의점이 멀리 있지도 않고 오피스텔 아래 바로 있더라고요. 다들 슬리퍼를 끌고 나와 밤늦은 시간에 필요한 걸 사가는데 아무도 감탄하지 않는 것이 저는 더 놀라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밤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가 자전거를 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요. 편의점이 이렇게 가깝게 있지도 않아요. 필요한 건 미리미리 사둬야 하죠. 이런 놀라운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즐기다니 한국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강공원도 갔었는데요. 밤늦게까지 야간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도 노래방이며 편의점이며 식당이 반짝반짝해서 즐길 것도 많고요. 한국 여행을 오기 전 찾아봤던 자료에서 잠들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던데 무슨 소리인가 했거든요. 와보니까 바로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한강공원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내니 이 시간에 바깥이냐며 기절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셔서 여기가 얼마나 밝고 사람들이 많은지 동영상을 전송해드렸는데 드라마나 영화 촬영 중 아니냐며 믿질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돌아갈 거야 하니까 말문이 막혀버리셨고요. 아마 한국에 와본 적 없는 유럽인들이라면 다들 기절할 만한 일이죠. 이탈리아에서 만약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야근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대중교통으로 밤 12시가 넘어 다닌다는 건 범죄를 당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니 가족 중 한 명이 차량으로 데리러 와줘야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줄리아가 이탈리아로 돌아와 우울해진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만 지낼 땐 다들 그러고 사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너무나 완벽한 사회에 있다가 돌아가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줄리아가 외향적이라서 밖을 다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니 당연히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겠죠. 관광을 하며 명소를 보고 맛집을 가는 것도 좋았지만 사실 이렇게 사소하다면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좋은 인상을 넘어섰죠. 한국인들에 대한 부러움이 마음속 깊이 차올랐어요. 정말 사소하게는 길거리에 주차가 된 차나 따릉이라는 자전거를 보고도 부러웠는걸요. 이유요? 이탈리아에서는 차 부품을 훔쳐가는 일이 잦거든요. 저렇게 길거리에 주차해 놓으면 누군가가 바퀴를 떼어가서 팔아버리죠. 자전거요? 이탈리아도 자전거 렌트 앱이 있는데 조회해보면 보통 강가에 있는 걸로 나옵니다.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고 강가에 던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다들 제자리에 가져다 놓더라고요. 이런 게 다 시민의식, 성숙함의 차이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 일정까지 한국은 제게 부끄러움과 놀라움을 주었어요. 저는 역사 전공이라서 꼭 박물관에 가보고 싶었는데요. 광화문이라는 곳에 가면 박물관 3개가 모여 있다고 해서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고궁 박물관이었습니다. 나중에 직접 고궁도 가서 한복도 입어보고 사진도 찍어봤는데 박물관에서 먼저 역사를 확인하고 가니까 더 재미있더라고요. 서울의 빌딩숲 사이 고궁이라는 것도 신기했지만 일본에 의해 훼손되기 전 진짜 크고 거대한 경복궁의 모습을 보며 이전의 조선시대 문화가 얼마나 융성했었는지 알 수 있어서 더 놀라웠습니다. 아시아 역사, 특히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박물관들을 둘러보다가 저는 이탈리아의 현실에 환멸이 났습니다. 보통 이런 박물관들은 다들 정신이 팔려서 구경을 하고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이니 이탈리아에서는 아주 긴장을 하고 관람을 해야 해요. 가방은 앞으로 돌려서 꽉 잡고 있어야 하고 휴대폰도 조심해야 하고요. 그런데 다들 너무 여유롭더라고요. 가방을 앞으로 돌려서 꽉 껴안은 사람은 저와 소피아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스르르 손을 풀어서 편안하게 가방을 들었는데요.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이탈리아로 돌아가며 줄리아에게 고백했습니다. 너가 이탈리아에 있기 싫다고 한 게 이해가 정말 많이 된다고요. 문화 충격을 받았단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도착하는 순간부터 떠나기 직전까지 한국의 아주 사소한 하나하나가 모두 놀라웠는데 6개월이나 살았던 너는 더 했겠지 했더니 빙그레 웃어주던데요. 다행히 줄리아의 우울함은 한국 여행을 통해 사라졌습니다. 다시 와보니 꼭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는 동기가 강력해졌대요. 그래서 우선 한국어 공부도 하고 차근차근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공 때문에 아마 한국에 와서 살긴 어렵겠지만 줄리아가 한국에 가면 저도 한국을 그 핑계대고 자주 갈 수 있지 않을까 슬며시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 줄리아가 너무 부러울 뿐이에요. 제 친구 줄리아의 한국 취업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세계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한국계 미국인을 미국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된 이야기, 이탈리아 여대생이 친구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 이야기, 이렇게 2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